안녕하세요.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대구에서 온 강수진이라고 합니다. 저도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학교가 바뀌어서 다른 학생들을 보니까 또 이게 다른 느낌이 굉장히 듭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를 준비하면서 사실은 1-2 학년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왔는데 4 학년 학생이라니까 사실 더 반갑기도 하고요. 콘텐츠의 내용은 이론적인 내용을 좀 준비해 봤지만 중간중간에 제가 이분들을 만나면서 뭐 느꼈던 것도 간단하게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만나서 얘기할 거는 이제 이주와 이주민 현황, 또 이주민 건강, 또 생각해 볼 거는 보건의료인의 역할인데요. 사실 저는 대구 사람은 아니에요.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자라서 서울에서 학교를 졸업했고 병원도 다 서울에서 다녔잖아요. 그런 제가 대구에 내려갔더니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얘기할 거는 이주 노동자에 대한 얘기가 주로 많이 있지만 사실은 여기에서 이주라는 거는 국제적인 이주만 있는 게 아니고요. 미국이나 중국까지 땅이 굉장히 넓잖아요. 그러면 대학을 가면서 다 이렇게 외지로 가게 되는데 국내에서도 아마 여기 원광대에 있는 학생들도 제가 알기로는 전라도에 있는 학생들도 서울권으로 굉장히 취업을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학생들도 많이 가거든요. 그때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 있죠? 우리 학생들이 갔다 적응 잘 못하고 내려오는 학생들은 많은 얘기가 "외로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외로워." 자, 우리가 우리 언어도 되는데 외로웠는데 우리나라에 온 이들은 얼마나 외로울까? 그런 마음에서 여러분이 쪼끔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에이리언이라는 단어를 보시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저는 ET를 떠올랐는데 여러분 아마 그 몇 년 전에 개봉했던 영화 생각나지 않으세요? 에이리언이라는 이 말이 우리한테는 참 낯선 말이긴 한데 제가 에이리언을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나와요. 에이리언은 외국인에게 일상적으로 외계인의 뜻을 쓰는 영어 단어죠. 그런데 이 쭉 설명을 보시면 외국인을 에이리언이라고 부를 수도 있지만 끝에 써 있죠. "외국인에게 사용할 경우에는 굉장히 오해를 살 수가 있다." 여러분 그 영화 속에 나오는 에이리언이라는 모습을 떠올리면 그러니까 이티는 예뻤지만 그래도 좀 흉측하고 낯설고 이런 느낌일 것 같은데요. 오늘 할 얘기들이 이 에이리언이라는 거와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주민등록증에 해외에 갔는데 에이리언 레지스트레이션 카드라고 써 있으면 어떻겠어요? 이제 저도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 온 외국인들의 여러분이 말하면 주민등록증 같으든 외국인 카드에 써 있었던 단어는 에이리언입니다. 좀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이 외국에 갔는데 나한테 카드를 발급했는데 에이리언인 거예요. 이 단어를 보면 우리 사회에서 오랫동안 외국인한테 가졌었던 느낌이 어떤지가 조금 이해가 되실 것 같고 더불어 지금 텔레비전에 보면 진짜 외국인들이 많이 나오고 지금은 외국인들이 우리 주변에 아마 이 학교에도 외국인 학생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대구대도 지방에 있기 때문에 외국인 학생이 많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거 카드가 바뀐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이렇게 부른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외롭고 힘들까?' 이런 생각을 좀 해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고자 요 카드를 잠깐 보여 드렸습니다. 이주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주를 하고 있을까? 여기에 보게 되면 제일 많은 데는 아무래도 미국, 북아메리카 쪽에 5천이 넘는 수가 이주민이 살고 있고요. 동그라미가 이주민의 이제 크기를 보여주는 거니까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약 173명 정도의 이주분들이 살고 계십니다. 굉장히 많이 늘어난 부분이에요.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해외를 갈 일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쉽게 갈 수 있지도 않았고. 여러분 아마 방학 때 많이 여행들도 갔다 오셨을 텐데 제가 뭐 늦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해외를 간 거는 관광은 아니었고 NCLEX RN 시험 본다고 괌에 간 게 제가 간호사 생활을 시작했던 첫 1995 년에 갔었고요. 그 당시 환율이 제가 기억을 하는 게 780원 환율에 제가 외국을 갔었던 기억이 나요. 그게 저의 첫 미국령의 땅을
밝은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스트 아시아라고 하는데 우리가 인제 동쪽에 있는 아시아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동아시아에 들어오고 또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로 많이 나가는가 이제 이런 것도 좀 우리가 보게 되면 제일 많이 들어오는 나라는 딱 보기에도 중국이 많고 그다음에 베트남, 또 우리나라, 필리핀, 인도네시아 이렇게 있죠. 그럼 제가 여기서 인제 어떤 걸 물어볼 거냐 그러면 베트남과 우리나라 중에 어느 나라가 땅이 더 클까요? 인구는 누가 더 많을 것 같아요? 어 어떻게 아시네요. 네 맞아요. 베트남 사람들이 거의 땅덩어리는 한 3 배, 뭐 인구는 한 2배 정도 되고 그러면은 우리나라랑 필리핀은 어느 나라가 더 크죠? 필리핀이 큽니다. 자 우리나라랑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가 크죠. 인구도 우리보다 다 훨씬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7% 면 많은 거 아닌가요? 인구가 두세 배씩 막 차이가 나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외국인이 많이 증가되고 있고요. 그럼 동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은 어느 나라로 많이 가나 보게 되면 제일 많이 가는 곳이 미국으로 26% 정도가 가고 있고요. 홍콩 많이 가고 일본 또 캐나다, 호주 이런 곳으로 다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어디로 가는지 이런 거 보면 이 사람들의 목적을 보는 거예요. 사업이나 더 좋은 조건이나 뭐 여러 가지를 따라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갖고 들어오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가는지에 따라서 그분들의 이주의 경로가 굉장히 달라지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이주민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사실은 이제 우리가 마이그런트라고 다 얘기를 하지만 국제적으로 보면 아까 미국이나 중국처럼 땅덩이가 넓은 들에 가는 것도 이주고 또 같은 나라에서는 그러니까 같은 나라에서의 이주 또 국가 간의 이주인데 오늘의 이제 초점은 국가 간의 이주 또 여기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이주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하는데 또 이주민도 우리가 이민 1 세대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2 세대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들어왔었던 세대와 그 밑에 자녀의 세대까지 또 있을 수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체류 외국인이라는 말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외국인이라고 했을 때는 이제 출입국 관리법에 의해서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또 제한 외국인이라는 말을 사용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이제 퀴즈라고 해 놨는데요. 이 파란색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있는 체류 외국인이에요. 그래 갖고 파란색으로 이렇게 쭉 보니까 굉장히 좀 증가하고 있는 막대기가 보이는데 그 옆에 조그만 막대기가 하나 좀 보이시나요? 이 막대기는 뭘까요? 체류 외국인인데 체류 외국인에 들어가 있는 귀화. 여기에 있는 막대기는요. 불법 체류자라고 하는 분들의 비율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사실은 저도 외국인 이주민 이런 분들한테 관심을 갖지 않았을 때는 그분들을 부를 때 불법 체류자 이런 말을 흔하게 썼어요. 아니면 책에 보면 불법 체류자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분들을 만나 보면서 느낀 거는 불법 체류자라고 말하는 거는 굉장히 낙인을 찍는 말이더라고요. 뭐라고 불러야 좋냐면 미등록 외국인이라고 사실은 해 주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들어올 때는 거의 대부분 합법적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있다 보니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비자가 만료되고 돌아가시지 않아서 그런 거기 때문에 사실은 미등록이라고 얘기를 해 주시는 게 여러분한테 어디서 불법이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잘못한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불법 체류자라는 말을 우리가 흔하게 많이 쓰지만 사실 그분들을 고려해서 생각해 보신다면 이분은 지금 미등록 상태인 거예요. 오셨는데 일을 하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비자가 만료되면서 어 거주하고 있는 미등록인이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만약에 미국에 가면 지금 비자 문제로 엄청 고생하고 있는 거 알죠? 우리나라 유학생들도 가서 비자 만료돼 가지고 취업 못 받고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도 많은데 똑같은 상황에서 여러분한테 거기서 불법 체류자라고 말을 들으면 상처받을 것 같지 않아요? 내가 불법으로 여기에 있는 사람이야. 그거보다는 나는 분명히 합법적으로 들어왔는데 내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돼서 미등록 상태가 지금 된 거잖아요. 그래서 불법 보다는 미등록이라고 불러주시는 게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분들을 그래도 좀 존중해 주는 그런 용어인 것 같아서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귀화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계속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이제 귀화가 우리나라에 그렇게 쉽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귀화를 할 수 있는 이 여러 가지 조건들을 좀 강하게 억압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뭐 거기 가서 애를 낳으면 속지주의니까 거기서 국적을 얻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외국인은 여기서 아이를 낳아도 공공기관의 학교의 공교육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왜 외국인한테 관심을 가지게 됐는지, 첫째는 서울 사람인데 전 대구에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제가 대구에 처음에 갔을 때 하루에 만날 수 있는 사람의 수가 3 명이었어요. 제가 간호학과가 신설돼서 갔거든요. 제 앞에 오신 두 분과 행정실에 계신 선생님, 제가 6 개월 동안 만난 사람이 3 명밖에 없어요 정말. 그때 '나의 사회적 모든 관계가 단절됐구나.' 그때 서울을 일 주일에 6 번도 간 적이 있어요. 입이 막 부르터도 가요. 서울에서 모임이 있다면 다 가요. 왜냐하면 그게 나의 네트워크의 한계였던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외국인, 그러니까 귀화를 하거나 이런 조건들이 굉장히 어느 정도 소득이 되거나, 아니면 여러분 지난번에 경북에 왜 산불 난 거 혹시 뉴스에서 보셨을 거예요. 그때 스리랑카인인가 그분들이 마을 어르신들 막 업고 막 탈출해 가지고, 자 그런 경우에 저희가 귀화를 허락합니다. 그렇게 내 몸을 막 던져서 우리나라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온몸을 던졌을 때, 그럴 때 귀화를 줘요. 그리고 귀화라는 걸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결혼을 해야지만 되는 거죠. 제가 미국에 1년 동안 살다가 연구년을 갔다가 한국에 돌아와서 미국에서의 1 년이 쉽지 않았어요. 미국에 아는 사람이 없는데 1 년을 거기서 사니 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랬을 때 제가 '다른 나라에서 산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 하는 생각을 들었고,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좀 다른 시선으로 보게 됐고, 이제 연구재단 과제를 받아서 이제 6 년간 외국인 연구를 하면서 이분들을 만나 봤을 때 제가 기억에 나는 사람들은, 스리랑카 남자분과 인도네시아 여자분이 여기서 한국에서 같이 일을 하다가 만나서 또 사랑을 하게 됐는데, 이렇게 국적이 다른 남녀가 여기서 만날 때는 많이들 헤어지시더라고요. 여기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은들 얘는 어떻게 해야 되겠죠? 우리나라에서 국적을 받을 수도 없고 국제학교에 보낼 수도 없는 그 비용을 감당할 수도 없는데, 물론 초등학교 정도의 의무 교육까지는 허가해서 학교를 다닐 수는 있지만 그건 공식적인 교육은 아니거든요. 어차피 대학 진학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이분들은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런 분들이 좀 계시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주영 이주민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비정주영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보통 90일 이상 넘는 거는 우리가 장기 체류라고 봅니다. 우리가 미국에 여행 가면 비자 몇 개월까지 쓸 수 있죠? 미국에 여행 갔다 몇 달 동안 거기 있을 수 있어요? 그죠. 3 개월 정도 있다가 이제 다시 귀국을 해야 되죠. 왜냐하면 3 개월이 넘으면 거기에 계속 있는 거잖아요. 정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주형 이주인이 있고, 우리가 인제 비정주형 단기적으로 왔다가 일을 하고 가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이 혹시 들어보셨지 모르겠지만 이주 근로자 중에서도 계절제 근로자라는 게 있어요. 시즈널 워커라고 얘기하거든요. 사실 제가 인제 그 지역사회 간호학 전공을 하고 있는데, 경상북도 이런 쪽에 가 보면 뭐 마늘을 캔다든지 양파를 캔다든지, 또 이제 과수원에서 한창 수확을 할 때는 시골에 일할 인력이 없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우리나라에 입국해서 전국의 시골을 돌면서 일을 하시고 단기 비자로 왔다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요. 그럼 집단으로 살면서 계속 거주지를 이동하면서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양파도 뽑고 과수도 따고 이런 걸 하시다 돌아가시는 그런 계절제 근로자분들도 여기에 상당히 많이 왔다가 가십니다. 우리한테 아마 근데 잘 보이지는 않았을 거예요. 우리는 사실 만날 일이 없잖아요. 이주 노동자라고 하면 더 만날 일이 아마 여러분이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나라는 본질적으로 정주영 이주를 그렇게 허락하는 나라는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거주를 하기 위해선 상당히 많은 제한이 있고, 이 정주영 이주민들이 여기에 만약에 남게 돼서 계속 생활을 하고 하는 것에 굉장히 많은 제한을 두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이주민이 어쨌든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냐. 2022 년에 전체 왼쪽은 이제 수고, 오른쪽은 인제 퍼센트인데 4.3% 에서, 우리가 앞으로 예상하는 바로는 2042 년에는 8.1% 까지 증가를 하고, 여러분이 아마 다문화 또는 국제보건 이런 거 배우다 보면 전체 인구에서 한 5%가 넘어가면 우리가 다문화 사회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안에 이주민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사실 저도 우리 학생들 만나다 보면 이제 사투리를 많이 쓴단 말이에요, 대구에 있으니까. 그래서 인제 이 학생이 말을 하는데 '뭔가가 사투리가 좀 심한가?' 이렇게 생각을 했던 학생이 있었어요. 몇 번 있었었는데 나중에 그 학생이 장학금 신청서를 갖고 왔을 때 '아 이 학생의 엄마가 조선족이었구나.' 그거를 알게 되었거든요. 근데 여기에도 여러분 모르는 중에 있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오시고 또 결혼도 하니까. 근데 그런 학생들의 특성이 "우리 엄마가 조선족이다." 이런 거 얘기하는 거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절대 얘기하지 않고 본인의 말투에서도 그게 드러나는 걸 되게 싫어해요. 정말 장학금 신청서 받을 때 오는 거거든요. 간호학과 학생들이면 어디서 많이 만나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 간병인, 그죠? 식당에 가면 또 일하시는 분, 또 뭐 여러분이 갔었던 요양병원에 가면 이제 뭐 요양 또 지역사회에서는 요양보호사 이런 것들을 좀 하고 계시는 분이 많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그렇게 뭐 지위가 높은 그런 거를 좀 갖기가 어려운 직업들을 많이 갖고 있어서 그런지 학생들이 이걸 말하기를 굉장히 꺼려하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이미 이 학생들은 2 세대 엄마가 조선족이고 자기는 한국 사람인데 얘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지 않고 그죠. 우리가 들었을 때 '아 쪼끔 이상하네.' 했지만 뭐 그게 아마 우리 사회에서 갖고 있는 아직까지 그 외국인에 대해서도 어느 국가에서 왔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서로 다른 눈으로 보고 있다는 걸 그 학생도 아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주요 이주민 집단은 사실 이주 노동자라고 하는데요. 이주 노동자는 두 가지 그룹이 있는데 E9이랑 H2 비자라는 게 있어요. 제가 처음에 이제 이주민에 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을 때 우리나라의 비자를 보고 너무 놀랐어요. 법무처에 들어갔더니 정말 비자가 많더라고요. 이 E9 비자는 EPS라고 해서 이 고용 허가제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비자예요. 그래서 쿼터제라고 해서 인원을 정해 놓은 거죠. 다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이분들이 주로 3D 업종에 근무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을 구하기 어려운 업종에 일정 부분 인력을 정해 놓고 그 인력으로 들어오시는 E9 비자가 있고요. H2 비자는 대부분 인제 방문 취업으로 오신다고 하는 분이 우리가 조선족이나 그쪽 계열에 있으신 분들이 우리가 인제 H2 비자로 오게 됩니다. 근데 이분들 보면 굉장히 좀 달라요. H2 비자 같은 경우는 조선족 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좀 한국말을 어느 정도 하시죠. 그렇지만 완전히 원활하지는 않으시고 이분들도 나름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이 E9 비자를 가지고 오는 거는 우리나라와 협약된 국가들에서 15 개, 16개 국가에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요 이주 노동자로 들어와요. 그래서 연령대별로 보면 차이를 많이 보여요. 제가 그 하고 있던 연구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이주민의 건강검진 자료를 받아서 이분들의 건강 상태가 어떻게 변해나 뭐 그런 거 연구를 하고 있는데 확실히 해 보면 H2 비자로 들어오는 이 젊은 사람들은 평균 연령이 들어왔을 때 보통 20대 후반 28점 몇 세로 나오고요. 이 H2 비자로 들어오시는 분은 역시 중장년층이 많습니다. 그래서 H2 비자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노년기에 인제 이주 노인까지 가는 그런 단계를 겪고 있고요. 이 E9 비자로 들어오시는 분은 굉장히 젊기 때문에 여러분보다 쪼끔 더 어린 나이에도 들어와요. 19 세부터 이제 들어와서 또 나라마다 이제 나이 연령이 좀 다르긴 하지만 여러분처럼 이 시기에 이제 지역 사회에 산업장에서 일을 하고 계신 굉장히 젊은 분이에요. 여러분 1 년에 병원 몇 번 가요? 젊어서 여러분 별로 병원 갈 일이 없지 않을까요? 뭐 감기 들려서 가는 거 말고는 병원 갈 일이 크게 아프지 않으면 없는데요. 여러분이랑 똑같아요. 신세가 굉장히 건강하신 그리고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미국 취업을 결심하고 있는 학생이다. 아니 내가 원래 체력이 약하고 좀 비실비실해. 미국에 가서 이 간호사로 일해야지. 절대 그런 생각 안 해요. 절대. 왜냐하면 내가 어느 정도 체력이 되고 체격이 되니까. 제가 옛날에 병원에서 이제 그 간호사로 일을 하는데 체격이 있으신 분들이 몇 번 입원을 했는데 제가 이제 고관절 탈구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너무 무거워 가지고 체인지 포지션 하다가 한번 고관절 이게 좀 빠진 적이 있어요. 그래 갖고 다시 넣었었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습관적 탈구가 되면서 제가 '아 나 병원은 인제 안 되겠다.' 해서 이제 병원을 나오게 된 사실 계기가 됐는데 여러분이 가서 보면 외국 사람들 일단 BMI 기준도 다르고 체구가 다르잖아요.
내가 외국에 가서 일을 할 때는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나의 조건이 되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이분들도 감당할 수 있는 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오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오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결혼 이주가 꼭 동남아에서 오는 여성만 결혼 이주는 아니고, 결혼해서 우리나라에 입국하시는 분들이 다 이제 결혼 이주의 영역이죠. 남자가 뭐 있을 수도 있고 여자가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 비자는. 자,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 유학생, 또 생각보다 난민이라고 또 들어오시는 분들도 우리한테 많지는 않지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주 노동자를 원래 영어대로 하면 마이그런트 워커라고 되어 있는데, 정의가 이렇게 돼 있어요. 경제적이나 기타 이유로 외국에서 취업 또는 취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 여러분도 외국에 가면 마이그런트 워커가 되는 겁니다. 이게 뭐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그분들만 생각하시면 아니고요. 여기에서 제가 이걸 적어 놓은 거는 외국인 노동자, 그러면 이주 노동자라고 부르면 좋은데, 사실은 두 가지 명칭이 존재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주 노동자라고 하는 이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이주 노동자라고 하지 않고요. 외국인 노동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사람들이 여기서 일을 하고 있는데 외국인이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죠. 이 고용 허가제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그 고용 허가제 사이트에 가면 만화로 되어 있는 게 있어서 이렇게 해 놨어요. 자, 이분들이 근로자를 한국에서 구하지 못하니까 이제 정부에서 외국에 허가를 받아서 단순 노무직, 그러니까 언스킬드 워커만 우리나라에 이제 온다는 거예요. 제도인데, 여기에 들어오는 나라들이 조금 뭐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지금 16개 정도가 나와 있죠.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필리핀, 스리랑카, 몽골, 우즈벡, 파키스탄, 중국,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네팔, 미얀마, 키르기스탄, 동티모르 이런 분들이 우리한테 들어와요. 지역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어디가 좀 많을 것 같아요, 국적으로 보면. 중국 많고요. 그다음에 업종에 따라 좀 차이가 있어요. 어디에 근무하냐에 따라가 있는데, 그건 이분들을 만나 보면 아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 베트남 관광 갔을 때 베트남 사람들 어때요? 체구가 큰가요? 아니에요. 좀 우리나라 사람처럼 이제 야리야리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분은 아무래도 체구가 크지 않으니까 그렇게 막 몸을 많이 쓰고 그런 데보다는 부품이나 뭐 이런 걸 하거나 그런 데 근무를 하실 수가 있고, 인도네시아 분 만나보면 체구가 엄청 커요. 네팔 분들도 체구가 좀 크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무거운 거 들어가는 그런 일에 좀 많이 일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게 만나 보시면, 이분들을 좀 몇 번 만나 보면 '아, 이런 데서 일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아마 느끼게 될 거예요. 이게 외모, 그러니까 이 체형이나 이런 걸 봐서, 우리나라도 날씬한 사람 뭐 아닌 사람 여러 가지 있지만 그래도 한국 사람이 갖고 있는 이제 체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일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래서 고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체류 기간을 보시면 필수 요건이 뭐냐면 오시기 전에 건강 검진을 해야 돼요. 자, 일단 좋은 사람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아픈 사람 데리고 오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이분들 여기 오려면 그 토픽이라고 한국어 시험을 보셔야 돼요. 제가 만났던 이제 네팔이나 이런 분들 보면 우리나라에 오고 싶어 하는 외국인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시고요. 현지에서 학원들도 정말 많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요즘에는 그 유튜브로도 배우시고 그다음에 줌으로도 배우고요. 현지의 학원들을 노동자 하시고 가신 분들이 거기서 학원을 차려 가지고 한국어를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한국어를 배워 가지고 오세요. 이주 노동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가 있는데 이제 국립국어원에서 만들었어요. 그 안에 건강과 관련된 챕터도 있거든요. 어떤 내용들이 들어 있냐면, "배가 아파서 왔어요." "머리가 아파요." "약 처방을 뭐 어떻게 할까요?" 이런 기본적인 거 있죠. 우리 병원에 가서 하는 그런 거. 두 장인가? 얼마 없어요. 그 정도로 해서 일단 시험을 보시고 들어오시게 돼 있어서 어느 정도 한국어를 일부는 배워 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 일부를 가지고서는 여기서 살아갈 수 없다는 고전 정도로 배워 가지고 오시고요. 체류 기간이 쪼끔 안타까워요. 체류 기간이 뭐라고 돼 있냐면, 최대 3 년을 일할 수 있는데 1년 10 개월 동안 더해서 재고용을 해 가지고 토탈 이분들이 일할 수 있는 거는 4년 10 개월. 4년 10 개월보다 더 일하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가셨다가 다시 오셔야 돼요. 왜 4년 10 개월일까 궁금하지 않아요? 여기가 이제 보다 보면 궁금하잖아요. 왜 5 년이 넘으면 우리나라에서 영주권 이런 걸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4년 10 개월에서 보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영주권을 신청하거나 그러니까 바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는 없어요. 이제 비자가 여러 개가 있다는데 E9 비자라는 비자가 있고 그거보다 약간 올라가는 E7 비자로 바꾸셨다가 거기다가 다시 올라가는 F2 뭐 F4 이렇게 바꿔 나가는 건데 어쨌든 이분들이 여기서 계속 머물 수 있게 하는 그런 분들을 굉장히 차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다시 가셨다가 보면 10 년씩도 있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10 년을 내리 계실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갔다가 와서 다시 고용이 시작되는 방식으로 해서 철저히 쿼터제라고 했잖아요. 이분들의 수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되고 있죠. 이분들 여기 오려면 브로커들한테 돈 주신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이걸 보다 보면 '어떻게 고용이 될까?' 거기서 내가 고용을 하겠다고 이제 고용 허가에 들어오겠다고 서류를 내면 이쪽에서 협의를 해서 인제 그 사업장에 파견을 했는데 여러분 미국의 영주권 가장 쉽게 받는 거 방법 중에 하나 뭔지 알아요? 내가 결혼을 해서 내 남편 애를 버리고 갈 수 없어. 자 미국의 영주권을 쉽게 받을 수 있어. 남학생이 유리해요. 닭 공장을 가는 겁니다. 닭 공장. 언스킬드 워커가 필요한 곳 중에 미국에 닭 많이 먹거든요. 닭 공장에 진짜 가서 보면 그런 저도 미국에 갔더니 있더라고요. 한국에서 은행원 하셨어요. 은행원 하셨고 과장님까지 하셨는데 아 자녀들 교육을 위해서 미국에 가야 돼. 투자유민을 가기에는 비용이 쪼끔 많이 부담스러워. 아빠 한 명 희생하면 모든 가족이 살 수 있어요. 아빠가 닭 공장에 1년 동안 가겠다고 계약을 하고 그러면 1년 동안 정말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닭다리를 막 발리는 거 있죠. 자 영주권 나옵니다. 젊은 남학생들 영주권 나옵니다. 자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가서 보면 정말 우리 아빠들이 그 여자는 못 해요, 힘들어서. 근데 닭공장에 가면 정말 그렇게 해서 온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정말 가족을 위해서 뭐 학력이 낮아서 오신 분들 아니에요. 다 대학 나오시고 배울 만큼 배우셨는데 1 년만 정말 눈 딱 감고 하면 영주권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닭공장으로 일단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 그런 식으로 인제 하는데 이분들은 이렇게 오셔서 계시고요. 체류 인원을 이제 말씀드린 이유는 이게 지역적인 특성이 있는데 이 경기 지역에 굉장히 많죠. 서울은 뭐 아무래도 많기가 좀 쉽지 않겠죠. 그래서 이 나이는 자체가 쪼끔 이렇게 몸을 많이 써야 되는 3D 직업이다 보니 경기권에 굉장히 많아서 아마 여러분이 여기서 병원 중에 고대 그죠? 안산 쪽에 가시면 거기에 외국인 근로자들 많이 사시고 계세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안산에서 그 외국인 진료나 이런 거 관련돼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안산에 좀 많이 계시고 경남 쪽에도 굉장히 많이 계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 전남도 어느 정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전남 쪽에도 많이 있고 네 대구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은 곳은 아니에요. 부산보다도 훨씬 적죠. 그래서 경기, 인천, 수도권에서 전남, 경남 이쪽에 집중적으로 이제 많이 분포를 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주로 인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조업에 많고요. 근데 요즘에 아마 뉴스에서 많이 봐서 아실 거예요. 건설업에 외국인 근로자 굉장히 많다고 나오죠. 그래서 건설 우리 학교 앞에도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토요일 날 이렇게 좀 지나가다 보면 토요일은 작업이 일찍 끝나니까 이분들 나오시는데 정말 외국인들 많으시더라고요. 이 건설 현장에 외국인이 없으면 돌아갈 수가 없는 지금 상황으로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제조, 건설, 농축 요쪽으로 많으시고 대구는 바다가 없는 곳이라 제가 어업은 만난 적이 없지만 어업 쪽에도 이렇게 있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이분들을 만나면서 느낀 거는 20대 이하인 비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여러분 정도의 연배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건강하시더라고요. 이 본인이 느끼는 것도 굉장히 건강하다고 많이 표현을 하시는 편이 많아요. 그런데 그게 인제 어떻게 보면 언어적인 부분도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우리나라에 아까 제가 이제 이 이주 국가 여러 개를 했는데 여러분이 이분들을 만나고 보면 약간 우리가 세계사에서 배웠던 그런 것들을 좀 알게 돼요. '아 이 나라는 영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영어를 잘하는구나.' '아 이쪽에는 또 식민지를 받아서 굉장히 영어를 잘하는 이런 나라들이 있어요. 네팔 분도 영어 진짜 잘하죠. 왜냐하면 학교에서 공교육에서 영어를 많이 쓰고 네팔 같은 경우는 언어가 소수민족까지 하면 100몇 개가 넘는 나라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지 않는 거 있잖아요. 걸어서 국경을 건넌다. 차를 타고 국경을 건너본다. 이런 거 한 번도 우리가 경험해 볼 수가 없는 나라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나중에 미국이나 캐나다를 가시면 굉장히 느낌이 달라요.
내가 차를 이용해서 미국에서 캐나다,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국경을 넘을 때 이렇게 비자를 보여주고 하면 넘을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국경을 넘는다는 게 이런 건가? 우리는 비행기나 배 타야지만 넘는데 이런 느낌이 있는데 이분들은 정말 그래요. 같이 붙어 있으니까 어 그냥 넘어서 노동시장 현장에 가시고 이쪽에서 넘어서 다시 이쪽으로 노동이 오고 뭐 국경에 뭐 선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고 자유롭게 넘을 수 있는 인도 이쪽은 그렇게 넘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다른 나라에도 서로 많이 돌아다녀서 그 문화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자, 이주민이 건강할 권리를 사실 우리가 좀 보장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갖고 있는 사회 경제적 지위가 사실 이미 업종을 정해 주고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들한테 그럴 거라고 약간 생각도 많이 하고 있는 여러분, 우리나라에 오는 이주 노동자분들이 뭐 공부 학력 낮을 거라고 또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저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한국어 시험을 보고 다른 나라까지 오려면 적어도 제가 만난 중에 중학교 나온 분은 쪼끔 밖에 없었고요. 고등학교 정도는 다 졸업을 하시고 그 전문대학, 칼리지 요 정도 다니다가 오신 분 굉장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분들이 그렇게 가셨다가 다시 우리나라의 전문대학이나 이런 데 외국인 유학생으로 오셔 가지고 또 계속 바꾸시고 비자를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제가 만난 파키스탄 분 중에도 이분은 그게 또 그 나라에서 그 인구학을 전공하셨대요. 석사까지 하셨고 또 어떤 분도 뭐 그 나라에서 변호사까지 하셨는데 그렇게 졸업을 하고 뭘 해도 일자리를 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와 벌어지는 소득차 이런 것 때문에 여기 와서서 이제 이주 노동자로 일을 하시고 계신 거죠. 근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여기서 대학까지 나오고 뭐 이런 것도 했는데 내가 저 나라에 가서 이런 것까지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대학 나와도 미국 가면 세탁소 하는 거 그죠? 그런 거랑 많이 낮춰서 이분들도 오셔서 여기서 급여를 받아서 자녀들한테 보내고 이런 일들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생각보다 학력들이 높으신 분들도 있고요. 높으신 분들은 확실히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똑같이 이주 노동자로 오셨는데 정말 오랫동안 같은 일을 반복하다 가시는 분도 있고요. 그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파키스탄 분은 여기에 비자를 영주권까지 얻으셨고 확실히 공부를 많이 하고 오셔서 그런지 사업을 지금 하시는데 기계를 수입해서 팔고 이런 일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파키스탄의 주요 산물 중에 하나 혹시 아는 거 있을까요? 맞아요. 히말라야 소금. 저를 만났는데 소금을 준다 그래 가지고 "웬 소금이요?" 했더니 우리나라에서 이거 많이 난대요. 그거 팔고 계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찾아봤는데 우리 집에 있는 것도 봤더니 히말라야 소금. 그 가죽 제품 같은 거 그런 것도 많이 수입해서 우리나라에서 이거 많이 팔고 계시다고 하는데 어떤 그런 사회 경제적인 좀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의료 서비스와 관련해서 이분들 만나면서 좀 놀랐던 거는 우리가 얼마나 일방적인가 하는 거였어요. 이분들이 건강검진을 하게 돼요. 2 년에 한 번 사무직은 이제 이런 근로자 같은 경우는 1 년에 한 번 건강검진을 하고 나게 되어 있는데 건강검진을 하고 나면 건강검진 결과를 요즘에는 카톡이나 이메일로 받죠. 자, 근데 제가 이 이주 아저씨들을 만나면서 늘 물어보면 다 건강하대요 맨날. 자기는 질병이 하나도 없대요. 근데 그러기가 없는데 그러면서 이제 궁금해하면서 "자, 그러면 검진 결과 혹시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 "보여줘 보세요." 그다음부터 여러분 이제 보면은 굉장히 좀 놀랍습니다. 네팔 사람들이 카톡 많이 쓰거든요. 한국에 나와 있는 가족들이랑 할 때 그냥 건강검진 결과를 카톡으로 보내주는데요. 그 건강검진 결과가 다 한국말로 쓰여 있어요. 근데 제가 인제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무슨 건강 문제가 있는지 사실 몰라요. 보건관리자가 있는 곳은 설명을 해 주지만 보건관리자가 없는 곳에 근무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보건관리 대행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인제 이거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까지는 다 안 되죠. 왜냐하면 대행은 말 그대로 잠시 사업장을 방문해서 그분들 건강 문제 혈압 재고 뭐 "혈압 조심하세요." 얘기하는데 그렇게 이 외국인 노동자까지 챙길 수 있는 환경이 안 돼요. 그래서 이분들이 건강검진 결과를 카톡을 인제 다 인제 보면 '콜레스테롤 되게 높구나. 혈압이 있었네. 혈당이 좀 되게 올라가고 있네.' BMI는 체중 같은 걸 보면 추정이 되는데 의외로 혈액 검사 같은 걸 보게 되면 '건강 문제가 있구나.' 그런데 본인들은 전혀 모르고 있고 본인들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구나. 또 이분들은 아프다고 말하지 않는구나. 왜냐하면 내가 몸으로 나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어요. "내가 아파요." 그 얘기를 하면 나는 어떻게 되죠? 나는 노동으로 먹고 사는데 내 몸이 아프면 난 노동력을 상실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분들은 말하지 않아요. 이분이 아프다고 얘기할 때는 정말 많이 아픈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인제 스트레스 많으시겠죠. 근데 내가 만나 보니까 진짜 아직도 많이 있더라고요. 특히 코로나 때 제가 인제 그 연구하면서 이분들을 만나 보면서 느낀 거는 코로나 때 우리가 그 마스크 아마 여러분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주 노동자분들 힘든 건 뉴스에 정말 많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분들한테 우리가 작업장에서 이제 코로나 검사도 뭐 체온도 재고 뭐 하라고 했지만 실제로 이분들이 근무하는 산업장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또 코로나 검사가 이주민들한테 무조건 이주 노동자도 해야 된다 해서 다 검사를 했지만 코로나 검사한 결과를 이제 받았어요. 보건소에서 보내주잖아요, 문자로. 그런데 인제 그 문자는 한글로. "당신의 귀하의 코로나 검사 결과는 음성입니다." 진짜 "이게 뭐예요?" 하고 나한테 물어보는데 일단 한글 읽을 수 없어. 그죠? 두 번째 음성 양성을 누가 알아요, 일반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렸다. 코로나에 안 걸렸다." 이렇게 얘기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음성입니다. 양성입니다. 이제 영어 메시지도 나중엔 가게 됐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이분들이 항상 소외되어 있구나.' 그랬을 때 이분들이 어떻게 자 그러면은 본인들의 정보를 알았나? 좀 안타까운 건 확실히 나라가 힘이 있어야 돼요. 나는 이분들을 어쨌든 E9 비자로 여기에 보냈던 네팔이나 스리랑카나 대사관에서 정보도 주고 이렇게 할 줄 알았거든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분들은 스스로 본인들이 한국말을 어느 정도 하신 분이 본인들 말로는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리포터래요. 기자래요. 그래서 기자가 돼서 자기가 한국 뉴스를 번역해서 올리고 이게 SNS를 통해서 퍼져가는 그렇게 정보를 전달하고 모든 거를 했지 자기가 한국 정부나 또는 자기네 나라 대사관에서 정보를 얻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정보를 준 건 우리도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6 개월 넘어서 한참 시간이 지나서 그 쪼끔씩 쪼끔씩 이주 노동자 단체에서 이분들을 챙기고 시작하면서 정보가 들어왔고 사실은 이분들은 굉장히 소외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만약에 다른 나라에 갔을 때 내가 아무런 정보를 받을 수가 없다면 나만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갖고 있는 그 고립감과 그런 것도 심하고 그리고 사회 연결망도 굉장히 약하죠. 이분들이 한국에 올 때 이제 같은 인제 그 쿼터제로 오니까 비행기를 보통 같이 타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도 공항에서 만나서 비행기를 타고 올 때 페이스북이나 이렇게 이메일을 교환하면서 자기네끼리 그 네트워크 안에 들어와서 한국에 귀국하고 입국하고 그 안에서 SNS를 굉장히 활발하게 사용을 하고 계시면서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성 아리셀 그 보조 배터리에서 막 불나 가지고 22, 23명 막 이렇게 사망을 했는데 보니까 외국인이 굉장히 많았더라. 그리고 파견으로 되어 있는 외국인도 많았더라. 그래서 외국인 사망이 많았던 좀 안타까운 사례인데 여러분이 실제로 그 사업장에 가서 이게 이분들을 만나 보면 이분들이 근무하는 그런 사업장에서는 이분들의 언어로 설명해 줄 수 있는 분이 많지가 않아요. 오래된 사람들이 그걸 듣고서 그대로 일을 하는데 좀 안타까운 거는 참 욕을 많이 배우셨더라고요. 한국 분들이 일을 하면서 욕을 쓴 거를 이분들은 모르고서 정말 많이 들었구나. 그리고 '아 정말 우리가 인권이라는 게 여기서 있을까?' 이분들이 모르고 한국말을 배우면서 자기한테 굉장히 이렇게 욕설을 했다는 거 알게 되면 그것도 '아 나를 사람으로 대하는 건가?' 이런 느낌들이 드는 사업장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는 거. 그리고 아까 제가 이분들이 4년 10 개월 사신다고 그러잖아요. 2024 년인데 이분들이 살고 있는 이 기숙사가 우리나라 사회복지에서 이 이주 노동자 사는 기숙사 뭐 조사한다 그래 가지고 막 조사하고 많이 도와지긴 했지만 이분들이 가족이 없이 남자, 여자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기숙사에서 거주를 하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거는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E9 비자는 가족을 초청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4년 10 개월 여기 있잖아요. 그럼 난 4년 10 개월 동안 내가 가족을 부를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가려면 비행기값이 얼마예요? 그거 벌려고 온 건데. 그러면 못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분들이 왜 고지혈증에 걸리게 되나 이런 거 물어보면 일상이 정말 비슷해요. 원래 제조업은 6 시간, 8 시간 이렇게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12 시간 일 많이 하거든요. 그럼 아침에 7시 반, 8시 반에 출근해서 거기서 저녁까지 다 먹고 그다음에 돌아와요. 사실 이렇게 식욕이 잘 맞지 않는 거 음식에 대한 그런 차이가 잘 맞지 않는 문화에서 오신 분은 가서 저녁을 해 드시고 또 어느 정도 허용되는 분들은 한국 사람이랑 같이 드시는데 저녁 5 시에서 6시 사이에 저녁을 먹고
다시 8시 까지 일을 하고 귀가를 해요. 야, 여러분 12시간 시간 일하고 집에 와 가지고 운동하겠냐? 운동 안 해요. 8시에 이분들을 눕고 씻고 일하고 나면 이제 9시 10시 되죠? 그러면 누구랑 연락할까요? 사랑하는 네팔에 있는 내 가족, 인도네시아에 있는 내 가족들과 휴대폰을 이용해서 화상 통화, 카톡, 뭐 연락하지 연락 그런 거 하고 나면 어떡하죠? 가야죠. 내일 아침에 다시 또 일찍 나가서 12시간 일을 해야 되는데 비만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이분들이 같이 공동으로 생활을 하기 때문에 나의 건강을 신경 쓸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돈 내 가지고 같이 음식 먹는데 고혈압 있어 갖고 좀 아닌데 음식에 선택권이 없어요. 이분들은 같이 돈을 내서 같이 공동 주방에서 같이 식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의 개별적인 특성들은 전혀 고려되지 않는 삶에서 살고 있는 거죠. 이분들 만나서 제가 이제 인터뷰를 1년 동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하려면 한국어가 되는 분은 한국어로 인터뷰를 했는데 확실히 한국어로 인터뷰를 하면 말이 안 나와요. 근데 저도 영어를 그렇게 잘하지 않기 때문에 그때 저희 학부 학생 중에 원래 캐나다에서 이제 살았던 애가 있어서 같이 데리고 가서 인터뷰도 같이 하고 질문도 하고 뭐 이렇게 다 했는데 같이 하다 보면 자기가 영어가 편한 사람들은 자기가 영어로 얘기할 때 그리고 이 이주 노동자 인터뷰라면 어쨌든 그 통역하는 사람을 데리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라포를 형성해야 되고 적어도 두세 번은 만나야 되잖아요. 정말 힘들었어요. 코로나 때 이거를 만나는데 1년 걸려서 만났거든요. 22 명을 1 년이 걸려서 만났는데 만나서 느낀 거는 '만나길 참 잘했다.' 그리고 자기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내가 여기에 와서 살았던 나의 얘기, 나의 어려움, 아무도 내 말에 귀 기울여 준 한국 사람이 많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근데 사실은 원래 연구를 하러 가서 이제 뭘 물어봐야 되는데 이분의 얘기를 들으다 보면 거기에 이제 동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정말 이주 노동자로 산다는 삶이 참 되게 좀 황량한 곳에 혼자 있는다는 느낌? 그런 느낌을 받게 되면서 좀 공감을 좀 많이 하게 됐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함께 사는 사람을 보여 드리려고 얘기했어요. 이 비전문 취업 E9 비자가 여기에 해당하는 건데 직장 동료랑 함께 살아요. 왜냐하면 이런 기숙사에서 살기 때문에 내 가족이 없이 이분들이 사는 거죠. 거의 가족이에요. 그래서 쉬는 날이거나 이럴 때는 이분들이 이제 그룹을 지어서 이주 근로자 센터나 이런 데 가서 하죠. 여러분이 아마 이주 노동자가 많은 곳에는 은행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문을 열어요. 왜냐하면 송금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얘기한 아까 미등록이라고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 휴대폰 못 쓸 것 같죠? 다 씁니다. 그리고 자기네 나라에 돈 못 보낼 것 같죠? 은행에서 정기적금을 가입하면 미등록인데도 통장을 해 주더라고요. 다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분들이 여기서도 그래도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을 만나기 위해선 사실은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움직여야지만 사실 이분들 많이 있고 아마 여기에도 이주 노동자 센터에 있었고 이분들이 거기서 일요일 날 모여서 뭐 한국어도 배우고 컴퓨터도 배우고 또 자기네들의 그 커뮤니티를 만드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이분들이 여기에서 버티고 있을 거예요. 제가 아까 건강 상태를 굉장히 좋다고 했잖아요. 이 비전문 취업과 방문 취업의 연령대의 차이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이 비전문 E9 비자로 오신 분들은 건강 상태가 매우 좋다고 얘기하신 분이 상당히 많죠. 30 대까지는 건강 상태가 그렇게 나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 본인들의 건강 상태가 좋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방문은 확실히 나이가 있으시기 때문에 쪼끔 줄어들어요. 근데 이분들이요. 여기에 거주를 하면 할수록 위에 보면 6 개월 미만일 때 59% 였잖아요. 10년 이상 넘어가면 35% 정도로 본인이 건강하다고 했던 사람들도 건강 상태가 나쁜 것으로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 수업 시간에 건강한 이주민 효과 이거 뭐 지역 사회에서 배웠을 거예요. 근데 진짜 제가 이분들을 만나 봤을 때 정말 한국에서 일을 하다가 암에 걸리거나 심하게 다치거나 하는 분들은 다 고국으로 돌아가세요. 건강한 사람들이 왔고 여기서 일을 하다가 다친 사람들은 다 그 나라로 다시 돌아가시기 때문에 여기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건강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입 사과를 해 놓은 게 멍들은 사과는 버리고 깨끗한 사과만 수입하고 우리는 그 노동력을 쓰고 있고 만나다 보면 우리가 정말 이 사람들을 우리의 일을 해 주는 대체 인력으로 이분들을 계속 쓰고 다시 돌아가고 쓰고 다시 돌아가고
이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좀 궁금해서 그런 걸 해 봤어요. 제가 10 년짜리 건강보험 연구한다 그랬잖아요. 한국 사람이랑 그다음에 그 이주 노동자랑 여러분 아마 연구에서 이게 짝짓기 하는 거 있잖아요. 짝짓기 매칭을 이용해서 이렇게 비교를 해 봤더니 정말 한국 사람이 더 나빴고 이분들은 건강하게 나오더라고요. 고혈압도 더 적었고 당뇨도 적었어요. 그 이유가 아프신 분들은 다 돌아가시고 건강한 분들만 남아 계셨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제 이주민 통합 정책이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되나 이제 다른 나라랑 좀 비교해 보려고 이걸 넣어 놨는데요. 잠깐 말씀드리면 이 인제 여러 가지 영역이 있는데 그중에 건강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이 다른 나라랑 비교한 나라 중에서 제일 점수가 낮게 나왔어요, 이 부분이. 그리고 이분들이 인제 건강보험에 미가입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보험료도 부담되고요. 그다음에 여러분이 미충족 의료라고 아마 들어봤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내가 필요한 시점에 적절히 의료 서비스를 못 받는다고 느끼는 분들이 그 E9 비자를 갖고 계신 분들이 24.9% 정도, H2나 여기가 11점에서 차이가 많이 나죠. 이분들이 못 받는다고 느끼는데 그중에 많은 것들이 의사소통이 안 돼서가 여기에 50점 의사소통이 안 되고 또 우리가 그들의 말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은 거죠. 제가 미국에 가서 보니까 좋은 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애를 학교에 보내고 났더니 그 교육청에서 그 뭘 지원해 주냐면 그 통역 서비스 같은 것도 지원해요. 엄마가 학교에 선생님을 만나서 상담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안 되면 통역 서비스를 지원해 주거든요.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단체들 이주민 센터에 가면 통역 서비스를 지원해 주는 게 있긴 하지만 그게 다 이분들을 커버할 수는 없죠. 이분들 그래서 병원에 가려면 한국말 잘하는 친구 데리고 가서 구해서 이렇게 본인들이 해결하고 안 되면 이제 통역 서비스도 이용을 하고 요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일 많은 질병은 소화기계 질환이 굉장히 좀 많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인제 여기에 식습관의 변화, 체중의 증가가 정말 많이 와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한국에 오시는 분들이 인제 저개발 국가에서 오시기 때문에 제가 이분들 만나면서 쪼끔 놀랐던 거는 생각보다 영양 교육이 그렇게 많이 되어 있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음식을 살 때 식품 성분표, 구성표 이런 거 붙어 있잖아요. 그걸 보고 인제 칼로리도 보고 하는데 저개발 국가에서는 이런 영양 표시가 많이 나와 있지도 않고 그거를 배우지 않은 분들이 굉장히 많았구나. 그래서 한국에 와서 '어 맛있다. 좀 다네.' 뭐 이런 것들을 먹다 보니까 체중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그런 부분에서 문제점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관절을 많이 움직이고 알레르기. 지금 또 떠오르는 분이 하나 있는데 제가 추석 때 만났었던 그 스리랑카 아저씨는 추석 때 모든 선물이 박스에 담아서 가죠. 그 박스 만드는 공장에서 일을 하고 계신데 정말 그 박스를 자를 때마다 나타나는 이것 때문에 코 수술도 여러 번을 하셨더라고요. 먼지. 그냥 마스크 하나 쓰고 일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분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에이리언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분들이 겪고 있는 차별적인 부분들, 직장에서의 언어적인 차별, 급여에 대한 차별, 그리고 쉴 수 있는 날 본인이 원해서 쉴 수 없는 거에 대한 차별,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경험하고 있어서 이로 인해서 자살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데 자살 수치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그것도 이분들이 문제가 그거잖아요. 언어가 안 되니까 정신과를 갈 일이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제가 10년 동안 건보 자료를 분석하다 보니까 제가 그래서 이제 정신건강하는 친구한테 자문을 구해 가지고 몇 개 이제 뽑았거든요. 10년 동안 전체 18,000명 중에 950몇 건이 정신과를 이용했더라고요. 적자고 하면 적잖아요. 근데 이분들의 언어를 생각해 보면 많이 간 거 아닌가요? 이분들이 정신과 가서 상담하기가 쉽지 않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도 많이 가서 상담을 받으셨고 이제 여러분이 통계를 좀 배우셨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여러 가지 문제 중에 정신건강 문제도 넣었거든요. 역시 정신건강이 이분들의 그 건강 상태를 굉장히 안 좋게 하는 오지 레이시오 이런 거 배웠을 텐데 아주 이펙트한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연어 효과는 책에 안 나왔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책에는 지역사회 간호학에는 이제 건강한 이주민 효과가 나오는데요. 연어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잖아요. 이분들이 건강 상태가 악화되면 자신의 본 거주지로 돌아가 버려서 가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몬 이펙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헬스 리터러시는 배우셨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박사학위를 이걸로 받았고
만성질환자의 헬스 리터러시 하다 지금은 이주민의 헬스 리터러시, 요즘에는 장애인의 헬스 리터러시도 관심이 많은데요. 우리가 건강 정보를 아까 이분들이 많이 있어도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래서 자기네 나라의 언어로 아마 여기 보건의료재단에서도 많이 제공을 하고 있지만 많이 제공을 해도 이분들은 여전히 부족함을 느끼고 있죠. 자,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게 이거예요. 국립국어원에서 또 한국어 법무부에서 사회통합 프로그램이라는 걸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정주영 이주민으로 살기 위해서는 일정 시간 사회통합 프로그램이라는 데 가서 우리나라의 정치, 법, 환경 이런 거 다 배우고 하는 과정을 이분들이 이수를 하고 있거든요. 대구 같은 경우는 뭐 계명대나 저 금호공대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서 이주 노동자들이 일요일 날 토요일 날 바빠요. 이거 가서 이 시간을 다 채워서 해야 하고 그다음에 소득도 맞추고 그래서 일정 기간 소득이 증명이 되고 한국어 시험을 패스해야 이분들이 비자를 바꿀 수 있는 계기가 주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사실은 보건의료인의 헬스 리터러시 역량인데요. 얘기가 많이 안 나왔어요. 왜냐하면 사실 저는 이걸 연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보건의료인은 그런 일반 사람들이 갖고 있는 헬스 리터러시랑은 좀 다른 역량이 필요하겠다. 어떤 역량? 이들에 대한 지식의 이해, 그다음에 이들을 대하는 태도, 이들을 대하는 기술,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이분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해서 제가 어쨌든 도구를 타당화한 게 있어서 지금 BMC에 저기 뭐 진행 중에 있는데 저는 이 연구를 하고 나서 이제 결과를 잠깐 보니까 제가 의사, 간호사, 영양사, 약사 이렇게 뭐 4 집단을 대상으로 요 도구를 했었거든요. 사실 그래도 간호사가 제일 높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영양사가 굉장히 높아요. 이분들이 병원에서 환자 그 상담하는 영양사를 넣었더니 확실히 문화적인 감수성이 굉장히 높으시더라고요. 그래야 인제 식사를 주니까 이해도가 굉장히 높게 나왔는데 요런 부분이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제 의약품에 관련돼서도 여러분이 그 여기에 들어가 보면 약학정보원에 가면 이모티콘이나 이런 여러분이 아는 걸 이용해서 이분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분들한테 요런 얘기들이 있다는 것도 알려서 설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요걸 소스로 좀 넣어 놨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 하나를 쪼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티치백이라는 게 우리 교과서에서는 요즘에 나오지는 않는데 우리가 대상자들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뭐 "주의하세요. 뭐 하세요." 어렵지 않아요. 특히 외국인은 더 그렇겠죠? 설명을 하고 나면 제가 어떤 얘기했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확인하는 거. 요즘에 이렇게 시나리오 주고서 얘기하라는 거 있잖아요. 저도 면접 보는 가는 학생한테 얘기하는데 환자 교육 얘기하라 그러면 학생들이 막 얘기하잖아요. "얘기해 봐." 그럼 막 얘기하죠. 근데 저는 여러분한테 우리 학생들한테 꼭 얘기해요. 다 얘기하고 나서 너가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얘기할 거는 환자가 어떻게 이해했는지 얘기하게 합니다. 그 얘기를 붙이면 너 완전히 이게 구분된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교과서에 있는 얘기해요. CT 할 때 뭐 해야 되고 내시경 할 때 뭐 해야 되고 그 얘기하죠. 그런데 내가 다 설명하고 나서 환자가 내 얘기를 이해했는지 환자의 얘기로 다시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붙인다는 건 이 학생이 환자의 입장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구나. 그래서 저는 꼭 얘기하거든요. 그들의 언어로 확인해 주고 틀리면 다시 설명해 줘야 된다. 그리고 다시 확인하는 게 우리가 꼭 할 일이다. 대구에 이제 이런 외국인들이 많이 가는 이제 병원에 응급실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서 왔던 사례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아이가 인제 천식이 있어 가지고 와서 호흡기 치료 이날레이션 하는 거를 약물을 줘 가지고 이제 퇴원을 하고 갈 때 간호사가 분명히 설명했어요. "약을 넣는다." 베트남 엄마니까 나름대로 본인은 열심히 설명을 해서 보냈어요. "이날레이션 이렇게 해야 된다." 자, 근데 며칠 후 그 여아는 응급실을 통해서 입원했습니다. 엄마는 약을 경구로 먹였습니다. 분명히 병원에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이날레이션을 하라고 했는데 엄마는 약을 애한테 경구로 먹였고 호흡기 확장제를 먹고 아이는 응급실로 입원을 했습니다. 그죠? 그 간호사가 잘못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환자가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환자한테 얘기하는 걸 다시 뭐 만들고 뭘 하는데 그런 과정이 우리가 QI라고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환자한테 어느 의료진이나 똑같아요. 환자한테 무언가를 설명했다면 그들의 언어로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이게 바로 teach, 가르친 걸 백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나누어 설명하고
대상자의 말로 바꾸어 들어보고 어땠으면 다시 한번 확인하고. 여러분이 혹시 외국인 또는 병원에서 여러분이 취약하다고 생각되는 분들을 만난다면 꼭 뭐든지 환자한테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우리가 보건의료원으로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 익산에 왔을 때 농화를 갔다 그랬잖아요. 그 농화를 갔을 때 저녁에 인제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이동을 할 때 이제 밤에 깜깜하더라고요. 진짜 칠흑같이 어두운데 이렇게 논두렁을 가는데 너무 어둡고 막 그래서 막 이렇게 이 손전등을 켜고 가는데 그때 그 마을에 인제 그 하고 계셨던 전북대 나오셔서 계셨던 학교를 잘리셨어요, 학생 운동하다가. 그러니까 이제 마을 운동하고 계셨죠. 그분이 저한테 옆에서 해 주신 말이 있는데요. 손전등을 끄고 우리를 믿고 길을 믿고 그냥 걸어가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많이 다니던 길은 사람들이 다닐 수 있게 다 다듬어 놨대요. 그래서 저보고 너무 밑에만 보고 이렇게 가지 말고 불을 끄고 자기를 따라서 길을 걸어서 길을 믿고 가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말이 저한테 참 많이 기억에 남았고 그러면서 그날 밤에 들었던 맹꽁이랑 청개구리 소리가 많이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길이 다 앞에 선배들이 갔던 길이니까 그 길을 믿고 잘 따라가시면 여러분이 원하는 좋은 곳에 가셔서 또 우리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